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공수처, 서부지법에 이어 이번엔 헌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대행과 야당 대표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모친상 조의금까지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극우 유튜버들은 이걸 방송 소재 삼아 헌재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여당 지도부와 극우 세력이 헌재와 특정 재판관에게 좌표를 찍고 공격한 꼴이 됐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이 하루도 안 돼 선서를 한 증인들의 증언들로 반박되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허를 찔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뒤 병원으로 향하면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기다렸던 공수처가 허탕을 친 겁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숨바꼭질이라는 단어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조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딱 9시 10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받으려 했었던 치료라고 하는데 공수처에는 알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 속뜻에 대해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의 수사를 일체 거부하며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수처가 오늘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구인 얘기가 오늘 세 번째로 나왔지만 역시나 불발이 됐고 구치소 안에서 수사,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치윤 의원님, 공수처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버티기와 막무가내식 공수처 무시라고 봐야 될까요? 공수처의 무능이라고 보는 분들도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고 있는 보수 진영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더 우선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해서 묵묵부답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피해 다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가 갖고 있는 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피의 사실을 뭔가 언론에 흘리면서 이런 여론전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었겠죠. 근데 검사 윤석열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피의자에게 지금 주어진 죄가 내란죄보다 더 큰 죄가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별건으로 이어질 수도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 지금 전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을 압박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피해 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이거 왜 못하냐 좀 더 강하게 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좀 답답해하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것, 비협조적인 태도, 앞으로 있을 기소 이런 거에 다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증거인멸에 우려 염려가 된다 이런 그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지금 속속 드러나는 걸 보면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차장은 거부하고 있지만 그 명령을 들은 지금 밑에서 분명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냥 기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뿐이다. 너무 답답해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 어제도 강제 구인을 나섰다가 실패를 했고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국군병원으로 향했고요.
밤 9시가 넘어서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서 강제 구인이 불발됐다라는 게 공수처의 주장인데 결국 빈손이라는 얘기죠. 공수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공수처가 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뭐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병원에 들른 것이 조사 회피 일정 정도는 조사 회피의 목적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김윤영 의원이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그러니까 병원 방문 이전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런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 방문을 조사해피라고 공수처장이 저렇게 얘기한 건 전혀 오히려 스스로 본인들의 무능을 자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의료관을 거쳐서 그리고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공수처는 구치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정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강제구인을 하러 가는 게 맞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스스로 얼마나 본인들 스스로가 수사 경험이 미비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무능력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제 수사만 계속 고집하는데요. 강제 수사, 조사자, 피해자 강제 수사 말고도 주변인 참고인 조사나 또는 정황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가 굉장히 또 다른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저 수사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줄기차게 진술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계속 저런 식으로 강제 구인만을 고집하고 언론에 비춰주는 것은 어찌 보면 공수처가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과 공수처가 양쪽 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그 경중에 대해서는 두 분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보비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고 병원에는 들렀지만 공수처의 조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분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분풀이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그걸 아는 거죠. 변호인단은 아직도 대통령 대 수사기관의 대결, 어떻게 그 국가의 한 수사기관이 대통령에게 저런 망발을 하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내란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일 뿐입니다. 예. 수사기관은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죠. 저는 공수처가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강제구인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서 설득을 먼저 하는 거죠.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조사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명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양복, 정장 입을 시간 주지 않고 0010 수임번호 찍힌 그 채로 수임복 입은 채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망신 주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으로 예우를 좀 하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도망다니고 숨바꼭질하고 수사기관을 욕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은 지금 법폭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존재다. 조폭이나 주폭보다 훨씬 위험한 법폭 같은 존재고요. 윤석열의 행태는 지금 피의자, 범죄자들에게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좀 보내주세요. 아픕니다. 저 피부과 예약하고 왔는데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수사기관에 나갈 때, 출석할 때 정장을 입고 머리도 좀 만지고 넥타이 메고 나가고 싶은데 교도관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모든 대통령 예우를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 예우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민 자 아닙니까?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무슨 대통령 예우를 합니까? 공수처는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죽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긴 의원님, 네. 공수처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접견을 못하게 한다거나 편지 주고받기를 금지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대범죄 피의자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던 조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선 이것까지 금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온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좀 놀랬던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멀끔한 모습이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수감된 피의자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수감된 피의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질적으로 다르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수면 아래에서 대통령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누군가의 형평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공수처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과하다고 누군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원죄는 대통령에게 있죠. 구속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고 무엇보다 강제 구인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멀쩡한 차림으로 사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변론으로 나왔다가 그 변론이 끝나고 나서 오후 3시 43분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나온 시간이 오후 9시 10분.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규정에 따라서 오후 9시 이후로는 구인을 못한다, 조사를 못한다라는 그 규정을 남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진료이죠. 어떻게든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필리버스터 진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인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변호인 외 적변을 거부하게 한다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뭐 분풀이라는 짓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란죄의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의 피의자의 방어권은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재판정에서도 판사들에게 적법하게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인정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은 강제 구인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처사를 보이는 것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수처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김윤영 의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병원 방문 예정돼 있는 건데 수사기관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됐어요. 공수처장이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인권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걸 듣고 나서는 공수처에서 몰랐구나. 대통령이 병원을 들렀다 가는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치훈 의원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공수처가 알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예. 공수처가 그걸 좀 노력을 안 해서 몰랐던 건지 이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뭐 대통령의 동선은 뭐 안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안 알려줬다, 뭐 숨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거 봐라 공수처 무능하지 않냐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혹시나 공수처가 이건 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봐라 공수처는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수사 경험도 없다, 지금까지 성과도 없지 않았냐.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지금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 논리도 맞지 않고요. 계속해서 뭔가 공수처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한 좀 빌드업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이거는 만약에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주도를 했어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이 주도를 했어도 저는 똑같이 거부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타겟팅이 돼서 뭔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난 수사를 안 받는 거야. 이건 위법적이기 때문인 거야라는 이 대통령의 프레임에 좀 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무능 프레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협조, 이 뻔뻔함 그리고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의 프레임을 맞춰서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공수처가 이것도 못 알아채고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답답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공수처가 좀 못하는 걸로 보일 수 있으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그 헌법재판소에도 이걸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권한이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는 이 반헌법적인 행태, 법을 초월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역시 윤석열 피의자는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의 의지가 없구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 그 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탄핵의 가능성이 저는 99%에서 99.99%로 늘리는 그 명분으로 작용할 뿐이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무능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양비론, 대통령도 문제고 공수처도 문제다라는 양비론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생각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그 청문회가 다룰 얘기가 많아서 바로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네.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받았다는 A4 용지, 조 장관에겐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여러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고요.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겐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조 장관의 이 발언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주장 한 가지 더 있었죠.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고 이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였습니다. 이 주장도 이렇게 기각됐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루면 뒤집어질 거짓말을 왜 했을까?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네, 하루 만에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쭉 주장을 했는데 당시의 국무위원, 현재도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나 혹은 당시 정부 인사들의 증언들로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다루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거짓 정보까지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에 편향된 그런 가치관에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의 모친 상에 그 상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방문을 했고 조의금을 했고 그걸 자랑 삼아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조의금을 낸 적도 없고 상가에 간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 네, 다시 한번 보죠.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 낸 사실이 없다. 명백히 사실에 바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문상을 할 수 있고 조의금을 낼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부를 기피해야 한다거나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 중립성이 의심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자 그제서야 내가 잘못 들었다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많은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흔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정치인과 허위 주장, 그리고 극우 유튜브, 이 삼박자가 갖춰진 거예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먼저 김보엽 위원님. 저는 언젠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알고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대표도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효과는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우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에게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 유튜브 등에서 나를 인용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날 인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권성동 대표는 이미 여러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도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어제 헌법재판소의 발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발언 등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사실로 해서 널리 전파하고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수익을 얻는 거죠. 이 구조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기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과해야 되고, 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고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식의 이런 내로남불이 이번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서부지법 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권성동 대표가 짝퉁 영장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판사가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순영 판사였습니다. 이순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대표의 과거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있어가지고 무죄를 준 판사거든요. 그 당시 무죄를 준 판사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도 재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편견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진영의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하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정말 심각한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권성동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 문영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모친상을 갔으니까 미락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저 또한 2020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친상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미락한 관계자 중에 한 명입니까? 이런 식의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발언들, 특히 사법부, 보수가 지켜야 할 이 헌법재판소와 사법에 대한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절연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금 전해드린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신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인데, 2017년에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는 야당 정치인과 특정 재판관의 관계설 혹은
특정 재판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설 이런 것들이 퍼졌거든요. 가짜 뉴스로.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그걸 반박하는 팩트 체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대중들에서 나온 가짜 뉴스가 오히려 정치권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새로운 현상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유튜브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가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김윤영 의원님, 당에서 나온 입장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반박이 있습니까? 뭐 제가 재방박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물론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왜 지적을 할 수 있는 묘소도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께서 과거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서 본인과 문영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동기였다, 가까운 사이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박선영 위원장과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사 친척 관계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점에서 지적한 것은 저도 충분히 잘못됐고 비난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워낙 엄중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후적이나 이런 걸 지적해야 될 부분이나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일단 자신의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 그 부분까지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언급된 민주당 소속의 성치은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과거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걸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정도 결기는 갖고 의혹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이 아니라 저는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박선영 전 의원, 지금 진실과 화해 위원장과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까지 하고, 이번엔 또 뭐 관계가 있다라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과 화해위원장 임명을 비상계엄 이후에 임명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재판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래도 저희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3부 요인 중에 이 사법부가 갖는 그 정당성, 정통성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주권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권력인 것과 반해서 사법부는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통성,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최대한 이들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중립성을 파괴시키는,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의 판사가 그렇게 된 지목을 받은 이후에 마치 지금 서부지법은 좌파의 소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목도했던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서부지법을 탈취하러 갔던 이유가 뭡니까? 저쪽은 이 서부지법은 위법한 곳이기 때문에, 좌파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건 아닙니까?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또 흥분해 있는 보수 지지층이 헌법재판관은 이거는 나쁜 놈이다, 또 우리가 들었던 차은경 판사 나와처럼 또 어떤 재판관 나와, 이런 식의 폭동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양시키고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 저는 원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 들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라는 점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저런 것까지 반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까지 짚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소식인데, 일단 대통령의 여러 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이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가짜뉴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육성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도 대통령을 좋아했다. 그러나 명단 보니 안 되겠더라라고 증언을 했고요. 체포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오전에는 14명 정도를 체포하라고 자기가 받아 적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평양이지 서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은 북한의 보위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의 체포 명단을 전달했는데 국정원장의 답은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체포를 지금 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했고, 계엄 후에도 국정원 회의의 결론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뿐이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대통령이 나는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고,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이어서 들어보죠. 역시나 김보엽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홍장원 차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죠.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명단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당시 민주당 정보위 간사 입을 통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번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꽤 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주장의 참과 거짓,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누구 말이 참인가,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가는 국민들께서 이미 충분히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포고령은 단지 준비, 계획했을 뿐이지 실제 실행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펼쳤는데요. 그 얘기대로라면 윤석열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군경 수뇌부들이 덜컥 일을 저질러 버렸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김용현을 포함해서 군경 수뇌부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고
쟤네들이 내란 계엄은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빤하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어나달라, 나를 지켜달라,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면 나는 국민과 함께, 괄호치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유죄무죄 가리는 속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조태용 원장, 국정원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홍 차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홍정원 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만약에 허위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밝히려면 결국에는 저는 헌법재판관이나 법원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완전 서로 다른 얘기고 반드시 한쪽은 거짓말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갈 길이 멀어서 나머지 두 분 말씀은 이따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예. 이상민 장관이 오늘 또 출석을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선서도 안 했는데 못 봤다고 하겠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물을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 역시도 전 장관이죠.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소방청장에게 당일날 밤 11시 37분에 전화로 언론사를 비롯한 기관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도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성친 의원님. 일단 전 이상민 전 장관은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이 정치적 책임 하나 지지 않았던 비겁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지금 이 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끝까지 국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앞세워서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끝까지 비겁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민 전 장관은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상충되고 있다. 누구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전 이거 따져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 뭡니까? 본인의 죄를 감경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를 꾸며내서 거짓말한다? 지금 본인들이 죄를 감경받고 싶으면 최대한 내란죄가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란죄를 확실시시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죄를 더 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한 명은 본인의 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한 명 또 다른 무리들은 본인의 죄를 더 중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라. 그럼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어느 쪽이 진실 게임이란 말도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증인 선서를 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민 전 장관처럼 비겁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와 그런 것들을 걸고 증언 선서를 한 다음에 다 고백하는, 자백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 투쟁을 가야 된다. 저는 저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명예를 더럽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진실은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공방이란 표현 자체도 과하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할 동기가 큰 쪽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긴 의원님. 이상민 장관의 경우 계엄 사태 이전에 들어섰던 본인에 대한 어떤 세평,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성정을 봤을 때 먼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는 이상민 장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 않으려고 그릇된 충심을 통해서 이렇게 국조특위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선서도 거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국조특위 내지는 특검 그리고 수사, 국수본의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좀 자백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게 비상입법기구 준비 여부인데 최상목 쪽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받았다라는 건데 예산 편성 때문에 일단 지난달에 최상목 부총리 현 권한대행의 발언과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듣고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 발언을 들어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죠.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자,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죠.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들어보시죠.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서 거기서 공소장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김영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영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네. 자, 그러니까 국방부의 군사보좌관이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죠. 다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간과 머문 장소로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은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윤영 성친위원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저는 박성원 의원님의 그 확신에 대해서는 저는 저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아까 분명 언론에서 밝혔고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거는 자신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게 받았으면 그걸 모를 수는 없죠. 거기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이 스스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밝혔으면 그것도 거짓말일 텐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밝혔으면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받았으면 대통령께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작성과 관계된 사람은 김용현 장관 아니면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말에 100% 진실이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다음에 이걸 고의 접은 다음에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 너 펴보지 말고 그 국무위원들에게 하나씩 전달해줘. 절대 펴보지 마. 내용 보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국무위원들 모은 다음에 하나씩 나눠준 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죠. 일단 국무회의장에 왔던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란 게 지금 박선원 의원의 지금 그 자료조사에 의해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와서 국무회의 회의를 한 다음에 자 이거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한 다음에 직접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누군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건네줬다는 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예. 처음에는 분명 대통령이 이거 좀 참고할 게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뭔가 말이 나왔고 그것을 누군가가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백하게 이것도 역시 명백하게 사실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사실이 나온 거고요. 대통령은 김명년 전 장관에게 과연 김명년 전 장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전달했다.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도 못할 겁니다. 예. 아마 본인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고요.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혀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보엽 의원님.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거짓말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고요. 그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서, 화면에도 나왔던 문서에 대해서 쪽지, 종이, 메모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A4 용지에 대통령의 명령이 담긴 공문서입니다. 예. 공문서라는 형식을 띠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작성이 되어 국무위원들에게 명령을 한 전달된 저는 그건 공문서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자꾸 쪽지, 종이, 메모해서 이렇게 필사를 대충 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내란 이후 명령을 담은 대통령의 명령을 담은 문서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말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가 대충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거였거든요. 예.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질문 하나 물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상목은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 뭐 예산 관련된 거라고만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혹은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가 줬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누군가가 명령이 담긴 지시가 담긴 공문서를 주면 그걸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이분 대단히 머리 좋은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한번 쓱 보면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구나. 내용이 이미지가 저장이 됐을 겁니다. 예. 그거를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급해서 잠시 차관부한테 맡겨놨다.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서울법대 수석 맞습니까? 예.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자, 어쨌든 이걸 쪽지라는 자그마한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라는 말씀이네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정식 문서이다, 공문서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글자가 조금 흐려가지고 시청자들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 옆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보고하라고 합니다. 장관에게. 두 번째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이라고 돼 있나요?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할 것이라는 또 지시사항이고요.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 문서로 볼 수 있고 메모가 아니라 또 쪽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문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지적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짚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앞서 조금 전에 했던 반박 진술 외에 오전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청문회가 이제 들어보는 자리인데 여기서 들은 것을 일방의 주장 정도로만 아직까지 여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재판까지 기다렸다 최종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긴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방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수방사 수사단장, 특전사령관, 국정원 차장 등 내용,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라는 중복된 일맥상통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정확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시간 내에서 모의해가지고 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야 할 텐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헌법재판소 변론기를 나오면서 부정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탄핵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대란죄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그 영향력을 주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좀 충실하게 자신의 어떤 솔직하게 자신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반론 혹은 보충 설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내일 23일 저희가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열려 있는데 그때 예. 김용현 장관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내일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또 한번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4차 심판이 되겠죠. 4차 변론 기일이 되겠죠. 변론 기일을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장을 계속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평소와 달리 비교적 풀이 죽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헌재에 또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심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헌재에 계속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고 포고령도 국방장관이 썼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온 증거들과 배치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을 계속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대통령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지라는 것도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추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여러 일들을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거의 다 부인을 했어요.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국회에서 나온 증언들을 보면 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네. 윤 대통령 스스로 지금 발목을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했죠, 말하자면. 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는데요. 두 가지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등등 다수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요. 다수의 증언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그게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범죄 피의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사실은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오히려 이런 진술들이 나중에 탄핵 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탄핵 심판, 탄핵 소추 여부를 가리게 되는 탄핵 소추는 됐으니까요.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되는 이 심판뿐만 아니라 향후에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대통령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걸 8명의 재판관이 쭉 들었는데 경청하는 모습이랄까요?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재판관들의 어떤 인식을 좀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예. 이제 밝혀진 사실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진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 속에서 재판관들도 인식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탄핵소추위원들, 국회 측의 탄핵소추위원들이 현장에서 본 재판관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분위기도 뭐 그렇고요. 예. 국민적 인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줄곧 모른다, 아니다, 나는 아니고 국방장관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흐리거나 부인하거나 떠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초지일관 이 사태를 내란이 아니다, 정당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 여부라든지 내란 행위 여부라든지 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 하는 발언들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지지자들을 상대로도 나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지지자들의 우려스러운 행동들의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광장에서 집회하고 있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하시는 거네요. 단순히 탄핵 재판에서의 네. 어떤 방어권 행사 변론을 넘어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남은 변론길에 다 출석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나오게 된다면 갑자기 그동안의 나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이걸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 혹은 추가 제출될 자료들 그리고 국회 측의 입장 표명 이 정도로만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왜 출석할까?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방어권 차원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출석하는 이유는 재판부를 향한 일정한 압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에 대한 일정한 압박. 예. 저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출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지자들한테 광장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이런 목적 하에서 출석을 계속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국회에서는 지금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재판부에서 다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은 너무나 명징하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꼼꼼한 지난한 증거 조사라든지 증명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이제 예정되어 있는 서증, 즉 문서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영상, 제출된 영상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증인 압박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혹은 예산과 관련된 그 문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내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국방장관이 했을 수도 있는데라고 약간 떠미는 듯한 이런 네. 모습이 네. 압박 혹은 그런 쪽으로 사안을 흘러가게 만들려는 의도 이런 예. 것들로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뭐 포고령 작성 문제라든지 예. 또는 아까 그 소위 문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그 문서라든지 예.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한다라는 이런 사실관계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증언이 매우 결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기 부담일 때문에 수 있겠네요. 증언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인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른 증인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네. 분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판을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휘권 범위 내에서. 내일 그러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는 같은 날인데 네. 아직 결론 난 건 없죠. 재판부가 네.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그 분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 진실과 신빙성 있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일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이런 주장들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일이 반박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확정된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총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추가로 몇 회를 더 지정해서 변론을 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지금 예정된 증인 신문은 6명이거든요. 예.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6차 변론 기일로 마무리됩니다. 예.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 없으면 몇 차례 서면 공방을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겠다. 즉 8차 기일로도 종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피청구인 즉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아주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 뭐 성명 불상까지도 신청했더라고요. 예, 뭐 부정선거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한 증인 신청을 다발로 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탄핵 소추 사유라고 하는 핵심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볼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도 다수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 신청된 증인을 어느 정도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서 종결 그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명징하고 명료한 사건이다라는 좀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세부 사실관계만 일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채택된 증인 그 6명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회신된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을 통해서 충분하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추가적인 증인 채택은 하더라도 매우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 기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쓰는 시간을 보면 1차 변론은 좀 빨리 끝났죠. 4분 만에 끝났고 2차 변론이 3시간 20분 그리고 어제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그래서 짧게는 1시간이요. 길게는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날짜도 그렇고 하루에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세요? 아니 뭐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판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재판의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이제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들이 이제 할애가 될 겁니다. 일단 내일은 뭐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차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인 신문과 여러 가지 증거 조사 절차들을 좀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2월 4일이 6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월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있는데 앞에 2명 이진우, 여인영 두 사령관은 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실제로 군 투입에 가담했던 인물이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늘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 적었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증인이 채택이 돼 있는데 정확히는 2월 4일이 5차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예, 5차네요. 마지막 한 명이 6차 기일 때 그러네요. 예,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저 증인신문이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들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네요. 양쪽
양쪽 증인신문 과정에서. 근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이 진술을 번복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신된 수사기록상의 진술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부분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검찰의 공소 내용, 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여러 사령관들이 했던 그 진술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 현재 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생각보다는 뭐 크게 진술을 막 다투면서 오랜 시간 끌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피청구인 측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예. 좀 탄핵하기 위해서, 배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제 그 피청구인이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좀 잘못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내일 한번 어떻게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된다라는데 맞죠?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러 이제 법원의 뭐 구인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전혀 예. 느리지 않습니다. 작년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날 있었고요. 예.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1월 23일 이렇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2달 조금 넘은 기간에 첫 항소심 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형사 항소심 기일 잡히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잡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심에서 2심으로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고 또 재판부도 그 방대한 기록을 검토를 하고 첫 기일을 잡아야 되거든요.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예. 그 기간 안에 소위 동계 휴정기라고 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2주가 또 끼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코 느리지 않다. 느리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사실과 맞지 않은 예. 주장과 프레임일 뿐이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 탄핵 심판하고 이 형사 재판하고 이렇게 같은 그 층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공백 상황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방대한 기록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재판부도 그런 걸 꼼꼼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주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대중들의 시선 중에서도 그런 시선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 문제랄까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끈 거 아니냐 네. 라는 인식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요? 일단 변호인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1심 결과에 따라서 그런 예. 부분들을 좀 평가하면서 새롭게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1심에서 좀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부에서 소위 성명 준비 명령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밝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성명 준비 명령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재판 절차가 뭔가 지연될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충분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재판 지연 얘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2달 동안 신권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 지연 프레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전날이었나요?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2심 선고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선고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사실 선고 기일을 좀 예단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저희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양측에서 좀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결국 1심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인에 대한 신문 또 확보되지 않았던
문서에 대한 송부 촉탁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증거 신청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됐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거 조사가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마 선고가 잡힐 텐데 여기서도 관건은 재판부가 이 증거 신청 부분에 대해서 내일 그 첫 기일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지 여기에 따라서 선고 기일, 재판 기간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봐야 윤곽이 어느 정도 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신청된 증인을 예. 몇 명이나 채택을 할지 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라든지 이런 증거 신청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 여기에 따라서 재판 기간과 그에 따른 선고 기일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죠.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넥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우노, 도스, 트레스, 꽈트로, 싱코. 스페인어 완전 정보.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설렘, 도전, 영감을 발견한 우리의 모든 날을 축하해. 헬시, 뷰티, 디스커버리, 타임리스형, 올리브영. 아파본 사람들은 걱정을 달고 살죠. 해도 될지, 먹어도 될지, 그리고 보험은 가입될지. 그래서 현대해상이 합니다. 현대해상 간편 건강보험. 걱정한 점 없는 보험 생활의 시작. 현대해상. 내란 혐의 피의자는 재판정에 나와 겉으론 헌재를 존중하는 듯 행동했지만 정작 입을 열자 궤변과 비논리가 쏟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와 아직 절연하지 않은, 앞으로도 절연 안 할 것 같은, 혹은 절연해도 절연이 안 될 것 같은 여당의 한 인사는 헌재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헌재 소장 대행이 야당 대표의 모친상의 문상에서 조의금을 냈다. 절친이다. 반박이 뒤따르자 그제서야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고 주워 담았지만 그 사이 정치인의 입을 거치며 힘이 실린 거짓 정보는 극우 유튜버의 좋은 먹잇감이 돼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과격 시위대가 특정 재판관을 겨냥해 법원을 습격하고 여당 정치인은 헌재와 재판관을 겨냥해 사실상 좌표를 찍는 모습. 믿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나니까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반드시 사고 칠 날이 옵니다. 잠깐만요. 너 빠꾸네. 우리 현장으로 간다. 우리만 죽자 살자 했으면 뭐예요? 남들 다 포기하는데. 네가 짓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환자는 죽어간다고 알아? 심장이 요동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중증 외상센터 1월 24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 육도, 고추 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건 완벽한 헤어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전 글램팜해요. 시간을 이기는 기술력으로 하루 종일 글램하게. 글램팜.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